저희 아버지 시계랑 똑같네요. 면접장에서 들려온 청년의 한마디에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세 살배기 아들도.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청년이 자신의 시계를 알아본 겁니다. 세상에 단 두 개뿐인 그 시계를요.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칠수록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로얄그룹 본사 빌딩 앞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로얄그룹의 회장 한정이었어요. 올해로 56살이 된 그녀의 걸음걸이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소리에 직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닿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정희는 습관처럼 책상의 한쪽을 쳐다봤어요. 그곳에는 세 개의 액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액자에는 로얄그룹을 일군 선친, 그러니까 정희의 아버지가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액자에는 젊고 훤칠한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액자에는 3살배기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아들이었죠. 정희는 서랍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액자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5년이 지났건만 이 사진들 앞에 설 때면 여전히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손을 멈추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날 남편이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아들의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정희의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와 자신의 치마폭에 안겼던 그 작은 체온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2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거든요. 정희는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슬픔을 삼키고 눈물을 얼리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야만 미쳐버리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희는 사진을 다 닫고 나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은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시계였지만 햇빛이 비추면 영롱한 에메랄드빛이 반짝였습니다. 남편과 커플로 맞춘 시계였어요. 정희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죠. 세상에 딱 두 개뿐인 시계. 정희는 시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에서도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녹슨 간판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민수 세탁소라고 적힌 작은 가게였어요. 새벽부터 세탁소 안에서는 스팀 다리미의 거친 소리가 쉬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58살의 이강진이었습니다. 강진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녁 무렵 세탁소 문이 열리며 28살의 청년 이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면접이라며? 강진이 다리미질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숨길 수 없었죠. 네, 로얄그룹 공채 면접이에요.
아버지, 저 꼭 붙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아버지를 호강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청년이었거든요. 그는 아버지가 밤마다 거친 손으로 다리미를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아버지의 그 손을 쉬게 해드리겠다고 수백 번도 더 다짐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면접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그때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조용히 닦고 있었죠. 아버지는 오늘도 저 시계를 닦고 계시구나. 민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이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서 시계를 정성껏 닦으시곤 했거든요.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아버지, 그거 뭐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저 쓸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강진이 시계를 들어 전등 불빛에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시계에서 묘한 빛이 반사되었어요. 에메랄드빛 같기도 하고 바다의 깊은 물결 같기도 한 신비로운 빛이었죠. 민수는 그 빛을 어릴 적부터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저렇게 영롱한 에메랄드빛이 나는 시계. 세상에 저런 시계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강진은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헝겊에 싸서 괴짝 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아득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면접을 앞둔 민수는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틈틈이 손질해 두신 거였어요. 이리 와봐. 강진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강진은 아들의 옷매무새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죠. 무심한 듯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부성에는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꼭 합격해서 올게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강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한번 두드려 주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한 번의 토닥임에 세상의 모든 응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로얄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민수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50층짜리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거든요. 화려한 유리 외벽에 태양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면접 대기실로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수십 명이나 앉아 있었죠. 다들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난한 세탁소 집 아들이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 밤마다 다리미질하시던 그 뒷모습을 떠올리며요. 면접장 안에서는 날카로운 눈빛의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한정희 회장이 앉아 있었죠. 그녀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다음 지원자 이민수.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어 지원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겁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정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지원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분명히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가는 걸까요? 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걸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이상한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민수가 면접관들 앞에 섰습니다. 눈빛은 당당했고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면접관석 한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비웃는 듯한 콧소리를 냈습니다. 로얄그룹의 부회장이자 정희의 동생 한태석이었어요. 세탁소 집 아들이라. 태석이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민수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저는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얼룩도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지워진다는 것을요. 저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내겠습니다. 순간 면접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세탁소 아들이라고 무시하던 시선이 어느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정희는 민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 청년의 당당함, 저 흔들리지 않는 눈빛,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소매가 살짝 걷히며 손목에 찬 은시계가 면접장 조명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정희의 손목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정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원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목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이봐요.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요? 태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했어요. 정희의 손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그 시계. 민수의 목소리가 면접장에 울렸어요. 모든 면접관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희 아빠 거랑 똑같네요? 면접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시계가 뭐 어떻다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면접이 장난이에요?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팀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이민수 씨, 비슷한 디자인의 시계는 많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시계를 찬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시계, 밤마다 소중하게 닦으시던 그 시계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민수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희 아빠 시계는 햇빛에 비추면 영롱한 에메랄드 빛이 납니다. 보통 시계에서는 절대 나지 않는 빛이에요. 회장님, 시계도 그렇지 않나요? 면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창문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빛이 정희의 손목에 닿았어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의 은시계에서 빛이 굴절되더니 영롱한 에메랄드빛 파동이 일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햇빛이 스며든 것처럼 아련하고 몽환적인 빛이 벽면을 수놓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민수가 그 빛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 아빠 거랑 똑같아요. 이 빛,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 순간 정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정희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시계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어요. 특수 재질의 유리를 사용해서 빛에 반사되면 에메랄드 빛이 나도록 만든 거였죠.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정희가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면접관들이 웅성거렸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가 그 시계를 갖고 있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이강진입니다. 이강진. 그 세 글자가 정희의 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강진이라고요? 그건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불에 타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죽었다던 그 사람의 이름이요. 정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불러본 그 이름, 아침마다 사진을 닦으며 속삭이던 그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으니까요. 태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면접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태석이 벌떡 일어나 민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당장 나가요.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끌어내. 태석의 손짓에 보안 요원들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팔을 잡고 면접장 밖으로 끌어냈어요. 민수가 끌려나가자 면접장에는 정희와 태석 그리고 당황한 면접관들만 남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수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민수 세탁소. 서울 외곽의 낡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면접 중단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 나가요. 모두 나가. 정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면접관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태석도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이력서를 움켜쥔 채 면접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정희는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고 직접 차 키를 잡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차 안에서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죠. 철의 여제라 불리던 그녀가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진 씨. 정희는 운전대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 거야? 정말 살아있는 거야? 정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민수 세탁소, 이강진, 에메랄드빛 시계.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어요. 정희는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살배기 아들 민수를 데리고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나고 10시가 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동생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누나, 큰일 났어.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매영이 사고를 당했어.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대. 정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 차는 완전히 불에 탔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 민수도 함께였어. 정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고 잠에서 깨면 다시 울었어요. 남편과 아들의 장례는 태석이 치렀습니다. 그 후로 정희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웃음을 잊었어요. 오직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야만 미쳐버리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죽었다고 했잖아.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분명히 시신도 확인했다고 했어. 태석이가 직접 확인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사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태석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요? 남편이 정말로 살아있다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시계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잖아. 내가 직접 디자인한 시계잖아. 면접장에서 본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짙고 뚜렷한 눈썹, 고집스러워 보이는 오뚝 코,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그 눈매. 남편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정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태석이었어요. 벌써 5번째 전화였죠. 정희는 손을 뻗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만약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정말 남편이라면 어떡하죠? 25년 동안 살아있었는데 왜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를 버린 걸까요? 반대로 만약 그냥 우연의 일치라면 어떡할까요? 세상에 비슷한 이름, 비슷한 시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흥분은 그저 헛된 희망일 뿐일 겁니다. 또다시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겠죠. 정희는 차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희망이라도 남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발은 엑셀러레이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이 정희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낡고 빛바랜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세탁소.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 불빛은 꺼진 지 오래된 모습이었죠. 정희는 세탁소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희는 세탁소 입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스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희뿌연 김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죠. 정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여보, 정말 당신이야? 갈라진 목소리가 차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헛된 희망이라 해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스팀 사이로 한 남자가 묵묵히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죠. 등만 보였지만 정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그녀의 차가운 몸을 감쌌습니다. 세탁소 특유의 세제 냄새와 스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잠시만요. 이것만 다리고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다리미질을 계속하고 있었죠. 손님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매일 아침 자신을 깨워주던 목소리, 매일 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목소리,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강진 씨?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리미가 천 위에 멈춰 섰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남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25년의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한때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 모양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희의 남편이었습니다. 강진 씨, 정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탁소 문틀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정희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그는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그리움이나 반가움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저 낯선 손님을 바라보는 눈빛일 뿐이었어요. 손님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거기에는 25년 전 매일 아침 자신을 깨워주던 따스함이 없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홀린 사람처럼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어요. 거칠어진 손마디,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흔적들이 정희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남자의 손목에 꽂혔어요. 낡은 은시계가 거친 손목에 감겨 있었거든요.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정희는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계 안쪽 뒷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죠. JH. 정희가 결혼 선물로 새겨 넣은 이니셜이었어요. 강진에게는 정희의 이니셜을, 정희에게는 강진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세탁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강진 씨. 정희가 강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낡은 작업복 천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나야, 나 정희야.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어? 살아 있었던 거야? 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님,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강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강진이 맞습니다만 그쪽은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진을 올려다보았어요. 뭐라고요? 처음 본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강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 씨, 나 정희야. 나 모르겠어? 당신 아내 정희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어요.
하지만 강진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이 아니시면 그만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들이 곧 돌아올 시간이라서요. 아들. 그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민수. 그 아이도 살아있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이나 휘청거렸죠. 알겠어요. 나갈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눈빛, 코끝, 입술 모양, 모든 것이 25년 전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인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세탁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로 젖은 뺨을 후려쳤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자마자 정희는 운전대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차 안에 가득 찼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정희를 짓누르고 있었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측근 비서인 김 비서의 번호를 눌렀죠. 김 비서.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팀을 가동해. 이강진, 그리고 오늘 면접 본 이민수. 이 두 사람의 25년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면접자 이민수 씨는 합격 처리해. 당장. 정희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세탁소 앞을 벗어날 때 백미러에 세탁소 불빛이 작게 비쳤어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로얄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아버지, 남편, 아들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분명히 태석이가 그랬어.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고.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매형이 죽었다고 했었죠.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다고 누나는 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허름한 세탁소에서 25년을 살아왔더군요. 그렇다면 태석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정말 시신을 잘못 확인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속인 걸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해왔던 동생이었거든요. 그런 동생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지만 어제 본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밤새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강진과 이민수의 25년치 행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눈이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이강진 씨는 25년 전 사고 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산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3살이던 아들과 함께였으며 심한 두부 외상으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그 지역에 정착했고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정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사고 직후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발견된 거였군요. 25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겁니다. 실종 신고 기록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김 비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로얄그룹 측에서 실종 신고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망 신고만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요? 실종 신고가 없었다고요? 그때 모든 수습을 태석이 맡았었죠. 장례 절차도 관청 신고도 모두 동생이 처리했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 정희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25년 전 사고 당시 검시관과 경찰들을 조용히 다시 조사해.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절대로 부회장 측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가자 정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얄그룹을 일군 선친, 정희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었어요. 아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 씨와 민수가 살아있었어요.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석이가 저를 속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제가 반드시 밝혀낼게요. 아빠가 지켜봐 주세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차를 몰아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세탁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세탁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세탁소를 바라보았어요. 불이 켜진 유리창 너머로 강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수가 강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도시락인 것 같았어요. 강진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정희가 2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미소였습니다. 두 부자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좁고 허름한 세탁소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해 보였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것이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영영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정희는 핸들 위에 이마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동시에 아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 따뜻한 공간에 자신은 없었거든요. 25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기다릴게, 강진 씨. 당신이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내가 다시 당신 곁으로 갈게. 우리 가족을 되찾을 거야.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 말없이 가족을 지켜보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희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기 전 그녀는 옷장 앞에 섰어요. 하지만 무엇을 입을지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세탁소에 맡길지 고르는 거였어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 캐시미어 코트, 수입 브랜드 정장. 정희는 옷장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한 벌, 두 벌, 세 벌. 종이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이렇게 하면 세탁소에 갈 명분이 생기니까요. 회장님, 오늘 일정이 빡빡한데
어디 가시려고요?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종이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탔어요. 1시간 뒤에 돌아올 테니까 일정 조정해놔. 검은 세단이 로얄그룹 본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 민수 세탁소였어요.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스팀 냄새가 정희를 감쌌습니다. 강진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를 보더니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여기 세탁 맡기러 왔어요. 정희가 종이 가방을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강진이 다가와 가방을 열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거 전부 드라이클리닝이요? 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세탁소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옷 맡기셨으면 가셔도 되는데요. 기다릴게요. 여기 앉아 있어도 되죠? 강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기다리겠다는데 내쫓을 수도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강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굽은 어깨, 묵묵히 움직이는 손, 땀을 훔치는 모습. 25년 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진 씨, 나야. 왜 기억 못하는 거야? 정희의 가슴이 저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매일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블라우스를 들고 왔고 어느 날은 스카프를 들고 왔어요. 심지어 한 번 맡겼던 옷을 다시 가져와 또 맡기기도 했습니다. 세탁소 구석 의자는 어느새 정희의 지정석이 되었어요. 강진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 화려한 여자가 왜 자꾸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캔커피를 사와서 카운터에 슬쩍 올려놓기도 했어요. 이거 뭐예요? 강진이 캔커피를 보며 물었습니다. 날이 더운데 시원한 거 드세요. 일하시느라 힘드실 테니까.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강진은 멋쩍은 표정으로 캔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낯선 여자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강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세탁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 화려한 정장을 입은 그 여자는 분명히 면접장에서 봤던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25년 전 3살배기 아기였던 아이가 이렇게 훌쩍 자라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안고 싶었어요. 뛰어가서 꼭 껴안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안 됐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어요. 아, 이민수 씨. 회사에서는 잘 다니고 있어요? 민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로얄그룹 회장이 왜 아버지의 세탁소에 앉아 있는 걸까요? 게다가 면접장에서 시계 얘기에 그렇게 놀라더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 회장님,
왜 저희 세탁소에 계신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어요. 여기 다림질 솜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이 됐어요. 단골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로얄그룹 회장이 변두리 세탁소의 단골이라고요? 민수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어요. 강진은 그저 묵묵히 다리미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어요. 민수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요. 옷은 내일 찾으러 올게요. 정희가 급하게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강진에게 다가갔어요. 저 회장님, 왜 자꾸 오시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강진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상한 손님이야. 하지만 강진의 가슴 한구석에도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저 여자가 올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녀의 눈빛을 보면 긴장이 풀리고 그녀가 건네는 캔커피를 마시면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굴까? 강진은 창밖으로 사라진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매일 세탁소를 찾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가 회장실에 있을 때였어요.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와 은행거래 내역서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회장님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전 사고 당시 담당 검시관, 경찰관, 병원 관계자들에게 매달 거액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검시관에게 매달 500만 원, 담당 경찰에게 300만 원, 병원 관계자에게 200만 원.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회장님? 김 비서가 물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돈의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입마금이었어요. 25년 전 사고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입마금 비용이었습니다. 정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어요. 태석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태석이 25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겁니다. 남편과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숨기고 관계자들의 입을 막아왔던 겁니다. 그 인간이 정희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김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매일 밤 울었어요. 25년 동안 빈관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태석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석의 집무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누나가 매일 그 세탁소에 간다고?
태석이 전화기를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일주일째 매일 그 세탁소에 가고 계십니다. 1시간씩 앉아 계시다가 오세요. 태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나가 알아챈 건가? 아니야, 아직은 아닐 거야. 그냥 우연히 찾아간 거겠지. 태석은 애써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약 정희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25년 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태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손을 써야 해. 누나가 알기 전에 처리해야 돼. 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신입사원 이민수 있지? 그 자식을 본사에서 가장 험한 곳으로 발령내. 그리고 사물함 열쇠를 하나 복사해놔. 전화를 끄는 태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인사 발령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본사에서 외곽 물류창고로 강제 전출이었어요. 민수는 황당했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물류창고라니요. 무슨 이유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가 인사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세요. 물류창고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에 먼지가 자욱했어요. 민수가 창고에 들어서자 상사들이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야, 너 세탁소 집 아들이라며? 회장님 낙하산이라고 들었는데? 상사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낙하산이라니요. 자신은 정당하게 면접을 봐서 합격한 건데. 아니, 그런 거 아닌데요. 됐어, 변명은. 어차피 여기 온 이상 편하게 일할 생각 마. 물류창고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상사가 민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에게는 온갖 자비이 쏟아졌어요. 무거운 박스 나르기, 창고 청소, 재고 정리. 다른 직원들이 하지 않는 일은 전부 민수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세탁소에서 묵묵히 일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어. 나도 할 수 있어. 민수는 이를 악물고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혀도 참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비서였어요. 정의의 지시로 민수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민수 씨가 물류창고로 발령났습니다. 부회장님 지시라고 합니다. 김비서의 보고를 들은 정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석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는 어때? 힘들어하지만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는 일도 묵묵히 해내고 있어요. 정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구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태석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계속 지켜봐. 그리고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나가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또 세탁소를 찾았어요. 구석 의자에 앉아 강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이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25년 전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남편이 장인어른과 낚시를 다녀온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수건을 접어서 이마를 누르듯 닦는 그 독특한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은 잃어버렸어도 몸에 밴 습관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강진이 갑자기 다리미를 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가 황급히 달려갔어요. 강진은 눈을 질끈 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통이 좀. 강진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사실 강진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낚시 가방을 들고 누군가와 웃으며 걷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낚시터의 풍경, 반짝이는 물결, 옆에 서 있는 누군가의 희미한 얼굴, 기억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강진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두통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끔 이래요. 금방 나아요. 강진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렸어요.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억도 없이, 가족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을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한편 로얄그룹 이사회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이 이사들 사이에 흘린 말 때문이었어요.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시대. 변두리 세탁소 주인한테 홀려서 매일 거기 가신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경영에 집중을 못하신다더라.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이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어요. 곧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겠어. 회장 회의만을 준비해야지. 태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그 무렵 민수는 물류창고에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씩씩하게 걸었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회사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태석이었어요. 태석은 민수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탁소 집 아들이군. 일은 어떤가? 물류창고 일은 할만한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길을 막았어요. 내 아비는 평생 세탁소나 할 팔자야. 너도 분수를 알아라. 어디서 굴러온 놈이 로얄그룹에 기어들어와? 태석의 말에 민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민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저는 정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어요. 부끄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새파란 놈이 감히 자신에게 대들다니.
태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버티나. 태석이 민수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태석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주먹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걸까? 우리랑 무슨 원한이 있는 거지? 민수는 의문을 품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강진 씨가 기억을 못해요. 저를 몰라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오겠죠? 아버지, 저 좀 지켜봐 주세요. 태석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반드시 밝혀낼게요. 정희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강진 씨.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우리 가족을 되찾을 거야.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새벽이었어요. 민수 세탁소가 있는 골목에는 인적이 끊겼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세탁소에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기름통이 들려 있었어요. 태석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세탁소 주변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벽을 타고 문틈 사이로, 창문 아래로. 인화 물질이 골고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어요. 찰칵.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남자가 그 불꽃을 기름 위에 떨어뜨렸어요. 순간 파란 불길이 확 번졌습니다. 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세탁소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세탁소 안에서 잠들어 있던 강진은 매캐한 연기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목이 칼칼했어요.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데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보였어요. 뭐야 이게? 강진이 허겁지겁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불이었습니다. 출입구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강진이 소리쳤지만 새벽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연기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진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엎드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장의 석가래가 불타며 꺾이기 시작했어요.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불타는 나무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쾅! 불타는 석가래가 강진의 어깨를 덮쳤어요. 살이 타는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강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염의 열기가, 폭발음이, 타는 냄새가 25년 전 그날의 기억을 깨웠어요. 강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폭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이 느낌, 이 냄새, 이 소리. 알아. 나 이거 알아. 강진의 눈앞에 25년 전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 운전석에 앉은 자신, 뒷좌석에서 잠든 3살배기 아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뚫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어요. 폭발, 화염, 비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벌어지기 전 차에 무언가를 조작하던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석이었습니다. 한태석? 강진이 불길 속에서 포효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났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가 누구인지, 태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정희야, 민수야, 강진이 울부짖었어요. 아내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절로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은 로얄그룹 창업주의 사위였어요. 정희의 남편이었고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태석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불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강진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어깨의 화상이 끔찍하게 아팠지만 정신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에게 가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장인어른과 함께 낚시터를 걷던 날이었습니다. 석양이 물 위로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장인어른이 강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진아.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태석이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 녀석이 회사를 노리고 있어. 내 딸 정의를 지킬 사람은 자네뿐이야. 자네가 정의를 지켜줘야 해. 강진은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을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믿네, 자네를. 그래서 하나 부탁이 있어. 장인어른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태석이의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 회사 돈을 빼돌리고 뇌물을 주고 온갖 나쁜 짓을 한 증거야. 이건 내 낚시 가방에 보관해둬라. 만약에 정의에게 위험이 닥칠 경우 사용해라.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강진은 증거를 장인어른의 낚시 가방 안감 속에 숨겼습니다. 태석은 어릴 때부터 배멀미가 심해서 낚시라면 치를 떨었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낚시 가방은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터졌어요. 태석이 브레이크를 조작한 겁니다. 낚시 가방. 강진이 불길 속에서 외쳤어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숨겨둔 증거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정의가 장인어른의 유품을 버렸을 리 없으니까요. 강진은 온 힘을 다해 세탁소 뒤쪽 창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유리가 깨지며 손등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강진은 깨진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쿵! 세탁소 밖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강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세탁소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태석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강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담벼락 뒤로 조용히 몸을 옮겼습니다. 저기 불이야. 빨리 가보자.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강진은 그 틈을 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철로 변에 멈췄어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강진은 풀밭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정의에게 가야 해. 증거를 찾아야 해. 강진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오전 8시 정의는 로얄그룹 본사에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는 그 종이를 펼쳤어요. 눈이 글자를 쫓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정희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99.99%. 이민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정희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관 앞에서 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옷을 부여잡고 밤새 울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슬픔이 헛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살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김 비서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민수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불탔다고 합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정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강진 씨, 제발 무사해야 해. 제발. 정희는 핸들을 움켜쥔 채 기도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신호등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세탁소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탁소가 있는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탁소가 없었어요. 아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까맣게 타버린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불은 이미 꺼졌지만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 돼. 정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강진 씨, 강진 씨. 정희가 울부짖었어요. 소방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 대피한 것 같아요. 소방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까맣게 탄 세탁소 잔해를 바라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정희가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김 비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강진 씨는? 강진 씨는 어디 있어?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살아계실 겁니다. 이민수 씨는 다행히 지방 물류센터에 가 있었고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강진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친 건 아닐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석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갑자기 쓰러졌다고 들었어. 태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누나, 나가. 정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태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태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나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이 나가고 정희는 김 비서를 불렀어요. 강진 씨를 찾아. 어디 있든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시각 강진은 정희의 저택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밤새 걸었어요. 정희의 저택 위치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저택의 담을 넘어 뒷뜰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강진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익은 공간이었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 거실에서 정희와 웃으며 대화했어요. 저 소파에서 아들을 안고 낮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강진은 장인어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책장과 책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낚시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있었어. 강진이 낚시 가방에 다가갔어요. 강진은 가방을 열고 안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칼로 안감을 찢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서류와 녹음기가 나왔어요.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증거였습니다. 강진은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강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의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태석에게 당한 모든 것 반드시 되갚아주겠습니다. 로얄그룹 본사 대회의실, 둥근 테이블에 이사진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태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날, 누나를 끌어내리고 로얄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는 날이었어요. 지금부터 긴급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 붙잡혀 끌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였어요. 놓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의자에 앉히고 양팔을 붙잡았어요. 민수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들이 저렇게 끌려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태석이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USB 드라이브 사진과 거래 내역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태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신입사원 이민수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USB입니다. 안에는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쟁사와의 비밀 거래 내역이에요. 이민수는 우리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 산업 스파이입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태석에게 포섭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를 다시 끌어안쳤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누가 제 사물함에 넣어둔 거예요. 이건 함정입니다. 민수가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태석이 비웃듯 콧소리를 냈습니다. 함정?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함정이야. 세탁소 집 아들이 로얄그룹에서 한몫 챙기려다 걸린 거지. 태석의 말에 이사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억울함에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회장,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용납할 수 없어. 정당한 조사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아.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태석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누나, 감정에 치우쳐 산업 스파이를 감싸는 건 회장으로서 실격이야.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어떻게 해? 태석이 이사들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준비한 안건이 있습니다. 태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정희 회장 해임안, 경영 능력 상실과 사적 감정에 의한 직무유기를 사유로 합니다. 지금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태석이 손을 들었어요.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1명, 2명. 태석에게 포섭된 이사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정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과 팔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진이었어요. 그의 한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녹음기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의가 숨을 멈추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태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히 세탁소에 불을 질렀는데, 분명히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보안팀, 당장 저자를 끌어내. 태석이 고함을 질렀어요. 보안 요원들이 강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보안 요원들의 발이 멈추었어요. 강진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테이블 앞에 멈춰 서더니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한태석? 강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왜 끝까지 자네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려 했는지 알겠어. 태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인어른? 이 남자가 기억을 되찾은 건가? 강진이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어요. 이건 로얄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서야. 자네가 하청업체에 허위 대금을 지급하고 빼돌린 돈의 흐름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이건 뇌물수수 명세서야. 어느 정치인에게 얼마를 줬는지 하나하나 적혀 있지. 강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진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장인어른이 직접 녹음하신 거야. 자네가 비리를 저지르는 현장의 대화가 담겨 있지. 강진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25년 전 태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 달도 3억을 빼돌려. 하청업체 명의로 가짜 계약서 만들고 돈은 내 계좌로 돌려.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린 범죄자라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어요.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다 조작이야. 이건 가짜라고. 태석이 발악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서류는 위조된 거야. 저 녹음은 조작된 거라고. 태석이 이사들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멸의 눈빛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정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태석아. 정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이사들 앞에 펼쳐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 이민수가 내 친아들이라는 증거야. 25년 전 죽었다던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25년 동안 사고 관계자들에게 입막음 비용을 보낸 내역이야. 검시관, 경찰,
병원 관계자들에게 매달 거액을 보냈더군. 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 사람들은 그냥 내 지인들이야.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라고. 그때 김 비서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세탁소 CCTV 영상 분석이 끝났습니다. 김 비서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어두운 골목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간 두 남자가 세탁소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영상 속 인물을 분석한 결과 김 비서가 말했어요. 한 명은 부회장님의 개인 운전기사 박종수입니다. 부회장님의 최측근이죠. 화면이 확대되었어요. 불을 지르는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석의 운전기사였어요. 10년 넘게 태석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방화 직전 부회장님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시간은 각각 2분, 5분, 1분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비리 서류, 녹음 파일, 입막음 비용 내역, 그리고 방화 CCTV까지. 태석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태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아니야. 이건 다 음모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라고. 태석이 외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천천히 태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25년 전 내가 뭘 했는지 이제 다 알아. 정의가 낮게 말했어요. 내 남편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지.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25년 동안.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우스웠어? 매년 제삿날마다 통곡하는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어? 정의가 태석의 멱살을 잡았어요. 태석이 비틀거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내 가족을 빼앗았어? 정의가 포효했어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정의가 태석의 멱살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찰싹? 정의의 손바닥이 태석의 뺨을 때렸어요. 태석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내 남편과 아들의 인생을 짓밟은 데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정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한태석 씨, 수사관이 태석에게 다가갔어요.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 그리고 방화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로얄그룹 부회장이라고. 감히 나를. 태석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태석의 손목을 조였어요. 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누나, 제발. 태석이 정의를 향해 외쳤어요. 하지만 정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석이 끌려나가는 순간 강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강진 씨, 아버지. 정의와 민수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강진에게 달려갔어요. 강진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정희가 소리쳤어요. 김 비서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강진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정희는 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민수는 복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회장님이 내 엄마라고? 저 사람이 진짜 내 엄마야?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엄마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에게 엄마 이야기를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회장으로요. 정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빼버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제 엄마인가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왜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25년 동안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그 질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정희가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25년 전 태석이가 거짓말을 했어. 아빠랑 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고. 정희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 내 옷을 부여잡고 밤새 울었어. 죽은 줄로만 알았어. 25년 동안 지옥 같았어. 정희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더 의심했어야 했어. 더 찾아봤어야 했어. 25년이나 늦어서 미안해. 민수는 정희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회장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어요.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엄마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엄마가 있었어요. 25년 동안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울었던 엄마가. 민수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태석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뒤였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태석은 허탈한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기억이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서재. 태석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나 정희와 매형 강진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문의 도장, 비밀장부, 경영 비책. 중요한 것들은 항상 누나와 매형에게만 맡겨졌습니다. 왜 항상 누나 뒤에, 매형 뒤에 세워지는 걸까요? 아버지는 평생 그랬습니다. 유치장에서 태석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강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고 알려주었어요. 정희와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았어. 아빠가 왜 그렇게 시계를 소중히 간직했는지. 매일 밤 꺼내서 닦던 그 시계. 엄마가 선물한 거였구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기억을 잃어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시계를 25년 동안 간직한 거야. 민수가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진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범벅이 된 정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희야. 강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희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품이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 제발 아무데도 가지 마. 정희가 애절하게 울부짖었어요. 강진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강진이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어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강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민수의 손 위에 겹쳐 주었어요. 민수야. 강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란다. 아빠가 지키지 못했던 엄마야. 이제 우리가 지켜주자. 강진이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민수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정희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세 사람의 눈물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진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석의 잔당인 이사들이 민수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장이 사라지자 그들은 새로운 표적을 찾았습니다. 이민수 씨, 이건 처리해봐요. 이사 한 명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민수 앞에 던졌어요. 하청업체 분쟁 건이에요. 3년째 해결 못하고 있는 건데 낙하산이 아니란 걸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비웃는 말투였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킬킬거렸어요. 세탁소 아들이 뭘 알겠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그들은 일부러 해결 불가능한 건을 던져준 거였어요. 민수가 실패하면 회사에서 쫓아낼 구실이 생기니까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들이 비웃었어요. 뭐, 알겠다고? 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민수가 회의실을 나섰어요. 이사들은 멍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다음 날부터 하청업체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어요. 세탁소에서 28년간 익힌 낮은 자세로 현장 직원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공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은 경계했어요. 본사에서 온 사람이라면 을에 윽박지르거나 형식적인 질문만 던지고 갔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잤어요. 새벽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만들수록 손해예요. 문제 제기하면 거래 끊는다고 협박당했어요. 민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 사이 태석의 잔당인 이사들은 언론에 기사를 흘렸어요. 세탁소 출신 낙하산 팀장 현장에서 헤매며 무능함 드러내 자극적인 제목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현장을 누빈 끝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생안을 만들어냈어요. 결제 기한 단축, 공정한 단가 재책정, 기술 지원 프로그램 신설. 하청업체들이 살아야 로얄그룹도 산다는 철학이 담긴 안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민수가 상생안을 발표했어요. 하청업체 대표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이런 제안을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한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얄그룹에 이런 분이 계셨군요.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3년간 풀리지 않던 분쟁이 단 열흘 만에 해결된 거예요. 소식이 퍼지자 회사 안팎에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보다 더 창업주를 닮았어. 저분이 진짜 로얄의 적통이야.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를 깔보던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같은 시기 강진은 화상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강진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태석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정희와 강진,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한태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태석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습니다. 25년간의 거짓말과 범죄가 마침내 심판받은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그날 저녁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가 해냈어요. 실력으로 이 자리를 지켜냈어요. 아빠가 그토록 바라던 로얄의 적통이 나타났어요. 정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아빠. 우리 가족이 로얄을 지킬게요. 며칠 후 정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석이 빼돌린 지분과 재산을 전액 환원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얄 상생 재단을 설립합니다. 정희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실종 아동을 찾는 사업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업에 쓰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아픔을 다른 가족은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5년의 아픔이 드디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어요. 따스한 햇살이 강물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진과 정희가 나란히 낚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업주인 장인어른이 생전에 즐겨 찾던 강가였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찰랑거렸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정희가 옆에 놓인 낡은 낚시 가방을 바라보았어요. 25년 전 그날 증거가 숨겨져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왜 하필 아버지의 낚시 가방이었어요? 태석이가 눈에 불을 켜고 뒤졌을 텐데. 강진은 물 위에 떠있는 찌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석이는 어릴 때부터 배멀미가 심했잖아. 낚시라면 치를 떨었지. 장인어른도 그걸 아시고 낚시는 태석이가 절대 관심 갖지 않는 성역이라며 웃으셨거든. 강진이 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장인어른은 다 알고 계셨어. 태석이의 욕심도 위험함도.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증거를 숨기신 거야. 태석이가 절대 손대지 않을 곳에.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새삼 느껴졌어요. 그때 강진의 머릿속에 장인어른과의 마지막 낚시가 떠올랐습니다. 석양이 물들던 저녁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낚싯대를 들이우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진아, 나는 사업가로서 많은 것을 이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태석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 아이한테 사랑보다 경쟁을 가르쳤어. 인정보다 성과를 요구했지. 그러다 보니 그 아이 마음이 비뚤어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장인어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달라. 그 아이는 사람을 볼 줄 알아. 자네를 선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 딸을 지켜줘. 그리고 언젠가 태석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증거로 정의를 보호해줘. 강진은 그날 장인어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슬픔과 걱정, 그리고 간절한 부탁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뿐이셨어. 강진이 낮게 말했어요.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도 아버지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주말이면 꼭 정의를 데리고 이 강가에 오셨습니다. 정의야, 물고기는 욕심부리면 안 잡힌단다. 아버지가 낚싯대를 들이우며 말씀하셨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해. 조급해하면 물고기가 도망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야. 진심으로 기다리면 언젠가 마음이 통하는 법이란다. 어린 정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드디어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정의가 낮게 말했어요. 강진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오늘도 월척인가요? 민수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강진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웃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월척은 너희 엄마랑 너를 다시 찾은 거란다. 이보다 더 큰 물고기가 어디 있겠니? 민수도 웃었어요. 정의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퍼져나갔어요.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강진과 정의의 손목에서 빛이 반짝였어요. 똑같은 에메랄드빛 시계였습니다. 두 시계가 나란히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멈춰 있던 시간이 이제 하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낚시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수첩이었어요. 정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정의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첩을 넘기자 또 다른 글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였어요. 정의야, 아빠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단다. 내가 힘들 때 이 강가를 찾아오렴. 아빠가 여기서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언젠가 정의가 이 수첩을 발견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신 거였어요.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로얄을 지킬게요. 정의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때 강진의 낚싯대가 움직였어요. 작은 물고기가 걸렸습니다. 강진이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 손바닥만 한 작은 붕어였습니다. 강진은 물고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물속으로 놓아주었어요.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며 헤엄쳐 갔습니다.
왜 놓아주세요, 아버지? 민수가 물었어요. 강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게 진짜 경영이더구나. 태석이는 그걸 몰랐어. 더 많이 가지려다 전부 잃었지.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해. 강진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로얄 그룹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장인어른도 그걸 깨달으셨어. 그걸 잊지 마라,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외할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가르침도요. 세 사람이 나란히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빛이 번져나갔어요.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 속에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멈춰있던 25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전할 따뜻한 응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